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낭독할 작품은 강명희 작가님의 순무입니다. 순무는 강화도가 유명하지요. 강화도의 흙과 해풍, 기온으로 영양소와 맛이 딱 들어맞는 최상의 순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강명희 작가님의 순무는 작가님 첫 번째 소설집인 히말라야 바위추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순무 이 작품은 이혼한 가장이 가장 힘든 날 다신 찾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고향을 찾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고향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순무 강명희. 그곳은 섬이면서 또한 섬이 아니다. 언제나 혼잡한 다리 입구에서 군인들이 검문 검색을 할 때만 해도 그곳은 나고들기 어려운 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리가 하나 더 놓여 있어 서울에서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육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땅이다. 입구에 초지대교라고 쓰인 다리 이름이 없었다면 강화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난간은 자동차로 달리면서도 바다를 볼 수 있게끔 성글게 만들어 놓았다. 난간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물이 멀리까지 빠져나가 시커먼 개 흙바닥을 드러내고 누워있다. 바다 가장자리에는 버려진 폐선들이 드문드문 놓여있고 그 위쪽으로는 노랗게 마른 갈대숲이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갈대숲과 갯벌 사이에는 나문재 무리가 그악스럽게 돋아나 황폐함을 더해준다. 회색빛 개 흙을 배경으로 흐끗하게 피어있는 가을꽃의 모습이 몹시 음울해 보인다. 다리만이 놓여 있을 뿐 갯바닥 풍경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다리를 건너 달리니 길 양쪽으로 배추밭이 나온다. 배추들은 미리 들이닥친 추위로 인해 노란 고갱이만 남기고는 허옇게 얼어 녹아내렸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파란 비닐천으로 엉성하게 덮어져 있는 밭도 보인다. 어젯밤 마감 뉴스에서는 값이 폭락하여 밭에 그대로 버려진 배추밭을 보여주었다. 이곳을 떠날 때 우리 가족은 얼어서 들판에 버려진 배추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 아무도 우리 남매와 놀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손가락질했다. 어느 날 동생 민숙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민숙이가 동네 아이를 때려 그 엄마가 와서 한바탕 소동을 부리고 갔다고 했다. 자꾸자꾸 놀리잖아. 민숙이는 서럽게 울며 말했다. 떠나. 나도 더 이상 손가락질 받으며 살기 싫단 말이야. 내가 소리쳤다. 며칠 후 어머니는 한밤중에 일어나 조용히 짐을 꾸렸다. 나와 민숙이도 함께 짐을 꾸렸다. 그날 우리는 새벽에 이곳을 떠났다. 미명 속에 바다를 건너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곳을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다. 마을 입구는 작은 장터 같았다. 노란 고구마, 마른 고추, 인삼 막걸리, 찹쌀, 콩, 가을 거지한 농산물들이 제 각각의 모습으로 나와 앉아 호객을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을 심사인 듯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북이 쌓여있는 순무다. 커다란 배추 꼬랑지 같은 모습의 보랏빛 순무는 뿌리만 보이게 탑처럼 쌓여있다. 순무 옆에 놓여있는 갑판대 위에는 플라스틱 통에 뻘겋게 담아놓은 순무김치가 쌓여있고 밴댕이 젓갈이 담긴 누런 통도 보인다. 언젠가 초지가 고향이라는 말을 듣고 동료가 말했다. 초지 사람이세요? 전혀 몰랐네요.
난 선두리 사람입니다. 순무김치 좋아하시죠? 스물한 놈은 이상해요. 그 맵싸하고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니 말입니다. 숭숭 썬 순무를 밴댕이 젖에 버무려 땅속에 묻어놓고 한겨울에 꺼내 먹는 그 맛을 말입니다. 난 고향하면 그 맛이 먼저 생각나 입에 침부터 고여요. 충청도에 시집간 누이가 순무씨를 가져다가 그곳에 뿌렸더니 글쎄 순무가 나오지 않고 가시 나오더랍니다. 가시. 그는 또박또박 표준말로 이야기했다. 그의 말투 어디에도 강화 사투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간 아이들이 경어라도 쓰며 이야기 할라치면 해시껴, 해시다 하는 거세고 강한 어미만 들렸었다. 내 말투 어디에도 동료처럼 그런 어미가 들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에서 태어나 산 사람보다 더 정확한 표준말을 썼다. 삼거리를 지나니 조그만 저수지가 나온다. 이곳은 내가 떠나고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곳이다. 동료들과 장어를 먹기 위해 왔다가 전등사를 들르거나 만이산에 등산을 오긴 했어도 이곳만은 오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봄, 고향을 떠난 후 처음이다. 저수지 주변에는 제철을 만난 새우 구이집이 늘어서 있고 그 건너편에는 횟집과 장어집이 모여 있다. 저수지를 지나 바다 쪽으로 가니 황토로 지은 장어집이 자리하고 있다. 주차장으로 차를 몬다. 점심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주차장은 텅 비어 있다. 주차시키며 본 백미러에는 갯벌에 버려진 나룻배와 낡은 음식점들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들어온다. 차에서 내려 마당가에 선다. 그때 그 집이며 낯가리를 쌓아놓던 마당이며 그 옆에 서 있던 감나무와 마당가의 두엄더미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조경을 위해 심어진 단풍나무가 마당 가장자리에 무리로 심어져 있다. 단풍나무는 이파리를 거의 떨쳐낸 상태다. 이파리들은 마당 구석진 곳에 듬성듬성 쌓여 붉은 물감을 엎질러 놓은 듯 했다. 그러나 맑은 날에도 울고 있는 것처럼 축축했던 이 바위만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다. 바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푸른 이끼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바위 가운데가 여자의 음부처럼 패여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던 그곳에는 낙엽이 쌓여 썩어가고 있다. 예전에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울음바위라고 불렀다.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예견하고 우는 것이라고 했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는 서울 근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초지대교 건너 여러 항쟁지와 선사시대 유적지들을 보여주었다. 낯익은 길이 화면에 나오자 나는 그만 눈을 감았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새벽에 설핏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내가 이 바위에 앉아 고인물을 퍼내고 있었다. 몸서리치며 눈을 떴다. 손끝에 닿은 물의 차가운 촉감이나 바위의 모양이 너무나 생생했다. 바위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직장 동료들과 약속한 산행 장소를 향해 가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20여 년의 긴 세월 속을 단숨에 달려 예까지 왔다.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진입한다. 내가 바위 위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다. 한 가족이 제잘거리며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잠시 후 다시 차에 오른다. 승용차가 떠난다. 그때서야 음식점 문이 닫힌 것을 안다. 나는 그들처럼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어차피 점심 생각은 없었던 터였다. 오히려 주차장을 한참 서성거려도 괜찮을 것 같아 느긋해진 마음으로 바위 옆에 통나무를 잘라 만들어 놓은 의자에 앉는다. 누구시껴? 어디서 나왔는지 허리가 나처럼 꺾인 노파가 강한 강화도 사투리로 경계하며 묻는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억센 사투리다. 물이 빠져나간 갯고랑처럼 얼굴에 주름살이 검고 흉하게 패어있다. 점심이나 먹을까 해서 왔는데요. 음식 장사 안 오니 어여 가시겨. 그럼 좀 쉬었다 가려고요. 노파가 실눈을 뜨고 살핀다. 노파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닌가 하고 살피는 것 같다. 나는 쌓인 낙엽을 털어내고 의자를 노파에게 권한다. 노파는 허리를 굽힌 채 머리만 반짝 들어 나를 빤히 보다가 구부정한 채 엉거주춤 의자에 앉는다. 장어 양념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왔는데 왜 문을 닫았습니까? 나는 장어집이라는 음식점 간판을 보고 말을 꾸며댄다. 노파는 들은 채 만채 하고 앉아 바위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만을 웅얼거린다. 노파는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입김이 그리워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안에서 짐승 울음 비슷한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성대에 수술한 개가 짖는 소리처럼 힘겹게 컥컥 들려온다. 노파가 벌떡 일어나 안으로 향한다. 얼핏 본 옆모습이 아주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나는 노파를 부른다. 저 혹시... 노파가 빤히 쳐다본다. 그 눈길이 아주 낯설어 나는 말을 멈춘다. 안에서 다시 컥컥 소리가 들린다. 노파는 황망히 안으로 들어간다. 연병하고 자파질 놈 같으니라고. 비명 소리처럼 높은 노파의 거친 욕이 들려온다. 나도 모르게 노파가 사라진 쪽을 향해 간다. 노파가 사라진 음식점 입구를 따라 들어가니 주방에 나오고 주방은 뒤란과 통에 있다. 뒤란 왼쪽에는 살림방이 하나 있다. 오른쪽으로는 낙엽이 쌓여 사람 손길이 오래도록 닿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장독대가 보이고 그 앞에 쓰다가 남은 주방 기구들이 정리가 안 된 채 여기저기 널려 있다. 반쯤 열려진 문틈으로 아랫목에 누운 남자가 보인다. 노파는 걸레 조각으로 남자의 아랫도리를 닦아내고 있다. 꼭 생닭을 손질할 때 두 다리를 들추고 그 안에 남아있는 털을 뽑는 모습과 흡사하다. 노파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남자는 삐쩍 말라있다. 안에서 찌든 배설물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년 나무랄 것 하나도 없는겨. 음식 장사 허며 남편 병치다거리 그만하면 잘한겨. 상이라도 주지 못할 망정 땅을 팔어? 땅을? 그러니 내빼지 않을 기집년 어디 있시겨? 돈에 눈깔들이 뒤집혀 가지고 설랑 동생이고 부모고 배제하느니 그놈의 돈이 무엇이겐지 망할 놈의 시상이여 시방이 오죽하면 내빼시겨? 노파의 입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삐치듯 빠져나온다. 노파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욕들은 세상을 향해 방어벽을 쳐 아무도 노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시상천지에 이런 년의 팔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겨. 천금같이 귀한 아들 물에 빠뜨려 죽여 남편 화병으로 또 죽이고 하나 있는 딸년이라고는 병든 남편 남겨두고 내뺐으니 어디 남겨줄 게 없어. 병든 남정네 하나 남기길 진작에 혀라도 깨물고 죽었으면 이 꼴 저 꼴 안 봤을겨. 그놈의 목숨이란 게 생고무처럼 질겨. 아직도 요렇게럼 살고 있는겨.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이런 늙은이 안 잡아가고 말이여. 노파는 내가 문 밖에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거칠게 신세 타령을 한다. 나는 노파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온다. 시동을 켜고 시계를 본다.
아내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있다. 며칠 전 아내가 전화를 했다. 아내는 큰아이 이름을 말하고 나서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거친 울음 끝에 아내는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다. 반응이 없자 토요일 날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번에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1시까지 약국에 근무를 하니 와달라고 아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했다. 지금쯤 아내는 모든 준비를 하고 퇴근도 하지 않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를 데리러 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수도 없이 아내를 데리러 가지만 가슴으로는 아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떠난 후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고향을 찾고 말았다. 당신을 만나고부터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행복해요. 1년 전 아내는 짐을 싸들고 떠나며 말했다.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이 남자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내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먹고 자는 시간뿐 아니라 숨쉬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고시 공부를 했고 밤을 꼬박 새우며 승진 시험 공부를 했고 내 앞에 놓인 일은 그것이 중요한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모두가 처자식 때문이었다. 그것이 처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끝난다면 난 뭐야? 당신 아버지께 머리채 잡혀 마당에 질질 끌려다닌 난 뭐란 말이야. 당신 집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쫓겨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원수가 되어 살더라도 당신과 쉽게 헤어질 수가 없어 난. 아내는 집을 떠났다. 반쯤 철이 든 아이들도 엄마를 붙들지 않았다. 죽어도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큰아이가 독화살처럼 아내의 등 뒤에 퍼부었다. 나는 아내가 돌아오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는 처자식에 있는 조그만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약국에 주문한 약을 대주고 내놓은 약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했는가 보았다. 아내는 남자의 소개로 잘 된다는 약국을 비싼 값에 인수했다. 그리고 새로 개업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마음껏 끌어다 썼다. 약국의 매상은 남자가 말한 매상의 반밖에 오르지 않았다. 남자는 그렇게 아내를 떠났다. 약국을 정리했을 때 아내에게는 빚만 남아 있었다. 1년도 안 되어 아파트 살림살이에 붉은 딱지가 붙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 당한 화였다. 나는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아내가 진 빚을 갚아주었다. 지금 아내는 친구의 오피스텔에 살며 월급쟁이 약사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식당을 찾을 생각은 없다. 대신 바다가 보고 싶다. 바다는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회색빛으로 누워있다. 어느새 수평선 끝으로 밀려나갔던 물결이 서서히 물길을 돌려 들어오고 있다. 바닷물은 아버지를 싣고 떠나가서는 저렇게 혼자만 되돌아왔다. 그날 아버지의 눈에서는 광채가 났다. 어머니는 이 바위에 쪼그리고 앉아 광적인 아버지의 매질을 그대로 견디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서 쑥덕거리기만 할 뿐 말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나 역시 말리지 못했다. 그저 감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아버지의 긴 작대기가 어머니 등을 후려치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혼절에 쓰러졌다. 다음 날 아버지는 술을 진탕하게 마시고는 이웃집에 가서 세간을 때려 부셨다. 그리고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다.
그 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인기척을 듣고 개들이 삽시간에 구멍 속으로 숨어든다. 개펄에는 개의 구멍이 마마 자국들처럼 나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개의 구멍을 파던 일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나는 민수기와 천방지축으로 뛰며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어댔다. 지금도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광경이다. 장인은 아비 없는 후레 자식이란 이유로 끝끝내 결혼을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내게 아내는 아버지가 어떠한 대우를 하더라도 참을 것을 당부했다. 장인은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더부룩한 내 머리채부터 잡아 끌었다. 나는 아내와의 약속대로 가만히 있었다. 장인은 내 머리채를 잡고 마당 한 바퀴를 돌았다. 집안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고 그대로 마당에서 쫓아내며 최후의 진술처럼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제가 어르신 따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따님보다 덜 배우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병신이라도 됩니까? 공부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직장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인이 물었다. 자네 고향이 조지라고 했나?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니 맞는가 보군. 자네 고향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네. 나는 자네가 아비가 없다고 이러는 것이 아닐세. 그 아비가 왜 없느냐는 것이지. 그 후 나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가에 가지 않았다. 아내는 도둑처럼 몰래 나와 결혼해 살았다. 내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다음에 어머니가 쓰러졌다. 아내는 마치 어머니를 병수발하기 위해 나와 결혼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5년 만에 아내의 품에서 돌아가셨다. 그동안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내가 처가에 간 것은 그렇게 하고도 2년 후였다. 임종을 눈앞에 둔 장인 앞에 갔을 때 장인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용서하게나. 아비 없는 게 자네 탓은 아니지. 저 아이 잘 부탁하네. 장인은 그 말을 하기 위해 7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을 끝냈다. 바닷물은 어느새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와 있다. 해의 기울임으로 봐서 2~3시쯤 된 것 같다. 이곳에 서서 2시간 남짓한 시간을 보낸 것을 알았다. 시장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음식점을 찾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린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 엄마 없이 여태껏 잘 살았잖아. 알았다며 전화를 끊는다. 잠시 후 또 벨이 울린다. 이번에는 작은 아이다. 엄마가 보고 싶어. 작은 아이가 전화를 끊고 나니 금방 큰아이가 다시 전화를 건다. 큰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고 다시 말한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작은 아이 말도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고 2번씩이나 전화를 한 큰아이의 말도 내게는 똑같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외침처럼 들린다. 일요일이면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일주일간 먹을 반찬과 도시락 반찬거리를 샀다. 돼지고기 집을 향해 갈 때 큰아이가 그쪽으로 못 가게 했다. 도시락 반찬을 만들기 위해 분쇄한 돼지고기를 사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동그랑땡을 만들어 냉동고에 넣고 아침이면 기름에 부쳐 넣어 주었다. 한사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보고 큰아이가 못 가게 했다. 아빠, 동그랑땡은 이제 그만. 언제나 깨끗이 도시락 그릇을 비워오는 것을 보고 큰아이가 그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큰아이는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이의 별명은 이미 동그랑땡이 되어 있었다.
동그랑땡이란 별명을 얻었어도 아이들은 엄마 없이 살아왔다. 나 역시 아내 없이도 그런대로 살았다. 비닐로 바람을 막아 만든 간이 음식점이 눈에 띈다. 새우구이, 바지락 칼국수, 매운탕, 조개구이, 메뉴들이 비닐 위에 붉은 글씨로 아무렇게나 쓰여 있다. 혼자 들어가 먹기에는 안성맞춤인 집이다. 나무로 만든 틀에 비닐을 씌워 임시로 단문을 밀고 들어가자 석유 냄새가 확 풍긴다. 여럿이 앉아 새우구이를 먹다가 마침 일어나 나간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새우 껍질이 수북하다. 주인 여자가 행주를 들고 나와 식탁 위를 치우기 시작한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온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나는 매운탕 한 그릇을 끓여 달라고 부탁한다. 의자에 앉으니 비닐 밖으로 가을 거지를 끝낸 빈 들판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그 뒤로 바다가 희미하게 보인다. 부부가 움직이며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뿌연 비닐 밖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자꾸 뒷머리가 당기는 것 같다. 고개를 돌린다. 주인 남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눈이 마주친 나는 멋쩍어 아무 말이나 해야 했다. 매운탕 하나만. 저 혹시 민수 형? 나보다 너댓살은 더 들어 보이는 남자를 본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다. 민순 맞는데요. 누구신지? 남자는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내 어깨를 감싸 안는다. 형, 나 동식이. 내가 뚱뚱해서 못 알아보는겨? 뭐? 동식이? 네가? 그러고 보니 둥근 얼굴 모양과 서글서글한 눈매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형은 젊으시다. 새장가 들어도 되겠시다. 나는 허허허 하고 큰 소리로 공허하게 웃는다. 동식이는 한마을에서 자라 학교를 같이 다닌 한 학년 아래 친구다. 1살 차이면 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름을 부른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식이는 형이라고 불렀다. 허긴 서울서 높은 사람 되었으니 늙을 이유가 있겠시껴? 동식이의 말 속에는 부러움과 함께 빈정거림이 들어있다. 동식이는 아내를 불렀다. 민수 형 알지? 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부에 근무한다는. 어머, 정말 민수 오빠시네. 형, 개남이야. 나와 결혼했시다. 개남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개남이는 우리 마을을 거쳐 남쪽으로 가면 개펄이 끝도 없이 펼쳐진 동막이란 마을에 살았다. 가끔 동네 아이들과 오리길을 걸어 그곳으로 조개를 잡으러 갔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 속에서 억척스럽게 조개를 캐는 개나미가 아주 어른스럽게 느껴졌었다. 지금도 동식이 곁에서 시종을 트는 개나미가 동식이의 누나처럼 보인다. 동식이는 모든 일을 개나미에게 맡기고 내 앞에 앉는다.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고 아무리 사양해도 동식이는 막무가내로 술을 권한다. 형은 운이 좋아시다. 비록 좋지 않게 이곳을 떴지만 말이요. 이곳에 남아있던 형 동기도 내 동기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못 가시다. 세상살이는 말이요. 다 운인 것 같시다. 형은 서울로 전학 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고시에 합격하고 젊고 예쁜 아내를 얻고 형이 우리 고장에서 제일 출세한 거 아시겨? 여기서 좋지 않았던 일들은 다 형에게 운이 트이게 하기 위했던 것이요. 동문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동식이는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용하게 알고 있다. 그러고 보니 동식이 동생과 민숙이가 여태껏 오며 가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민숙이는 내가 유난히 고향을 싫어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곳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민숙이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서로 왕래할 일도 없이 소원하게 지낸다.
고향에서 도망치다시피 서울로 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당시 대학은 내신과 학력고사 성적으로 들어갔다. 시골에서야 경쟁 상대가 없어 내신이 좋았지만 전학을 하고 본 중간고사에서 중간도 못했다. 특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제2 외국어인 불어는 손도 대보지 못했다. 학교를 그만둘 결심으로 실내화까지 챙겨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다. 둘러보니 새를 주기 위해 급히 만든 방문 틈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왔다.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집을 나와 근처 공사장으로 갔다. 학교를 그만두었으니 벽돌이라도 나를 생각이었다. 벽돌을 제 몸무게만큼 짊어진 여자가 뒤뚱거리며 층계를 올라갔다. 여자는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질 듯 힘들게 층계를 올랐다.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이르자 여자는 벽돌을 땅에 우르르 쏟아놓고 허리를 쭉 폈다. 그리고 다시 동여매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풀었다. 수건 속에서 나온 것은 어머니 얼굴이었다. 나는 다시 학교에 갔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다. 불어는 시험 범위까지 한자도 빼지 않고 무조건 외웠다. 기말고사 결과가 나오자 불어 선생은 나에게 천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공부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도피처였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 속에 머리가 허연 사람이 휑한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 머리는 나도 모르게 반백이 되어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니 거짓말처럼 머리가 검어졌다. 개나미는 자꾸 술을 권하는 동식이에게 눈총을 주며 가스버너 위에 매운탕을 올린다. 잠시 후 뜨거운 밥과 순무김치를 내온다. 나는 순무김치 하나를 집어 덥석 깨문다. 손바닥만하게 썰어 뻘겋게 버무려진 순무김치는 알맞게 익어 구수한 맛과 함께 순무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낸다. 아련한 기억과 함께 잃어버렸던 고향의 맛이 되살아난다. 형도 여기 사람인겨? 고향은 잊어도 순무김치만은 잊히지 않는다 했시다. 우리 집 사람이 순무김치 담그는 데는 선수여 선수. 해마다 맞춰다 먹는 사람들 꽤 많시다. 민숙이도 해마다 맞춰다 먹었시다. 민숙이의 한 해 선배인 개나미가 설거지를 하며 말을 거둔다. 동식이는 고향 친구들에 대해 주저리 말하기 시작한다. 영철이 걔는 다리가 놓이는 바람에 졸부가 되시다. 전에는 땅을 내놔도 팔리지 않지 않았시겨? 모두 다 땅을 팔고 싶어 야단들 했시다. 영철이네만은 아버지가 끝까지 끌어안고 있더니만 지금은 엄청 부자요. 준호네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땅 다 팔아 없애고 땅이 많은 호진이네는 부자가 되긴 되었는데 형제들끼리 싸움이나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인천으로 뜨고 형만 여기 살아. 만철이는 농사를 짓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동식이는 말한다. 비닐 농사라는 것은 몇 해 연거퍼 망해도 한 해만 괜찮으면 그동안 손해본 것을 만회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예전 고향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했다. 지금은 졸부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두 가지뿐인 것 같다. 동식이는 자기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간이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아내와 음식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형, 우리 봄이면 모내기에 동원되었던 거 생각나는겨? 형은 뭐를 내도 자로 잰 것처럼 똑바르게 내곤 했시다. 게다가 손이 빨라 다른 애들보다 배는 빠르게 내시다. 그것을 보며 형은 어떻게든 출세할 줄 알았시다. 동식이는 예전 생각이 나는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천진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난 말이여
모낼 때마다 생각혀. 모는 씨 뿌려 자란 자리를 한번 옮겨 주어야 하는겨. 그래야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힘차게 자라 열매를 많이 맺는겨. 모내지 않은 모는 그 자리에서 여리여리하게 자라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 고향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꼭 그 모양이여. 모내지 않은 모 말이여. 동식이는 모내지 않은 모의 삶을 못 견뎌 하는 듯이 술을 마신다. 나는 동식이가 건네준 술을 2번째 잔째부터는 밥그릇 안에다 쏟고 있다. 동식이는 몹시 취해갔고 나는 처음처럼 멀쩡했다. 드디어 동식이가 식탁에 엎드려 정신을 잃는다. 오빠, 흉보지 마. 저희 땅판 돈으로 음식점을 하다가 들어먹으시다. 판 땅은 엄청 오르고 그때부터 술만 보면 왼수진 것처럼 마셔버리고 주사도 심해졌시다. 그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개나미는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미안해하며 동식이를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동식이는 이미 잠이 들었다. 손님 둘이 들어오자 개나미는 영업이 끝났다며 그들을 돌려보낸다. 오빠, 차 한 잔 드릴겨?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개나미는 커피 믹서를 손으로 뜯어 머그잔 속에 쏟아 붓는다. 그리고 뒤를 보이며 끓고 있는 주전자에 물을 가지러 난로 쪽으로 간다. 추리닝 바지 속으로 펑퍼짐해진 엉덩이의 윤곽이 불룩하게 드러난다. 나는 조개 잡던 때가 생각나 얼굴을 붉힌다. 5월의 바지락은 살이 꽉 찼다. 그때면 사람들은 모두 개펄로 몰려나갔다. 양동이에 조개가 반쯤 찼을 때였다. 오줌이 마려웠다.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 뒤로 가 바지 단추를 풀려는 때였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까고 오줌을 누고 있었다. 바지를 풀려던 나도 오줌을 누던 그 아이도 순간의 상황에 어쩌지 못해 그대로 있었다. 회색빛 개펄에 앉은 그 아이의 하얀 엉덩이가 눈이 부셨다. 잠시 후 개나미가 바지를 올리며 멋쩍게 웃었다. 개나미 뒤로 태양이 강하게 내리꽂히고 있었다. 아내와 잠자리를 할 때 가끔 개나미의 하얀 엉덩이를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본 최초의 여자 속살이었다. 잠시 개나미도 나도 말이 없다. 요즘도 조개 잡니? 잠깐의 침묵을 깨고 묻는다. 그럼 칼국수 끓이는 바지락은 직접 잡는 걸? 머그잔을 들고 오며 대답하는 개나미의 얼굴이 어딘지 붉어 보인다. 얼마만인겨 이곳에 온 게? 개나미는 다시 일상적인 얼굴과 목소리로 커피잔을 내밀며 말한다. 처음이야. 그때 떠난 후 가만히 있자. 그럼 20년이 넘었네. 우리 함께 조개 잡고 그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여. 그러게 말이다. 오빠가 살던 집 가보셨시겨? 장어집이 되어 있던데. 다리가 생기고 음식점을 냈는데 잘 되시다. 다리 건너자마자 있는 목이니 잘 될 밖에요. 그런데 어떤 점장이가 그 집터가 꼭 모텔 자리라는겨. 그럼 불같이 일어날 거라고. 모텔 업자들이 서로 다투어 팔라고 야단하고 있시다. 벌써 누가 계약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거기 웬 노인이 살고 있던데? 근식이 아시겨? 왜 갯고랑에서 몇 감따 죽은 근식이 생각나. 걔 누이가 사는겨. 그래 어디선가 많이 봤다 싶었어. 맞아. 갯고랑에서 땅을 치고 울던 근식이 엄마 모습이야. 근식이 누이 참 착했시다. 남편이 몇 년째 알아 누워 있는데 병치다거리 하느라 장사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시다. 그 자린 시아버지 땅인데
큰 집에서 땅을 판다고 내 낫이다. 노인은 음식점 자리 하나만 달라. 그럼 병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그러고 큰 집에선 그렇게 못하겠다. 그 땅은 자기 거다. 그러고 그렇게 큰 집하고 싸우다가 지난달에 도망쳤시다. 함께 일하던 요리사하고. 나는 아이들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근식의 누이를 생각한다. 그 위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며 떠났던 아내의 모습이 겹쳐진다. 고향에 온 소감이 어떠시겨? 아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개나미가 묻는다. 글쎄 뭐랄까. 벌거벗고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야. 이상해. 그런데도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 서울에선 늘 격식에 맞게 옷을 입고 있어도 창피하기만 했는데. 오빠, 난 고향이 싫은 게 뭔지 아시겨? 너도 나도 뻔뻔혀. 창피함 그런 거 모르는겨. 저 사람은 어땠는 줄 아시겨? 민숙이 동기 명자란 애가 있는데 걔하고 글쎄 그렇고 그런 사이여시다.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도 창피하고 그런 거 몰라. 그냥 사는겨. 고향이란 것이 신기하다. 거의 20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만났던 것 같다. 몸은 나이를 먹었어도 마음은 어린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고향을 떠나 창피한 것을 잊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던 시절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진다. 학교 때 오빠가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거 아시겨? 오빤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언니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 약대를 나왔다며. 커피 맛있다. 나는 더 들을 수가 없어 개나미의 말을 끊는다. 날이 어둑해지자 동식이를 깨워 밖으로 나온다. 잠을 깬 동식이는 동창회니 출세니 약사니 하며 횡설수설 하기 시작한다. 예전에 살던 동식이네 집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낡은 양옥집이다. 개나미는 아직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나의 제의를 개나미는 한사코 마다한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두고 차에 오른다. 동식이를 부축한 개나미가 애써 웃으며 인사를 한다. 동식이는 나에게 유감이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 빈정거린다. 나는 차를 출발시킨다. 길 모퉁이를 돌며 바라보니 아직도 개나미가 그 자리에 서 있다. 이윽고 개나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금방 어둠이 내린다. 멀리 어둠 속에 놓인 다리가 불빛을 발하고 있다.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 달려간다. 오면서 보았던 숨무더미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벌써 전등을 밝혀놓았다. 나는 숨무더미 앞에 차를 멈춘다. 바싹 여윈 노인이 싸게 주겠다며 활짝 웃는다. 그 웃음이 얼굴을 온통 주름으로 만들었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진다. 노인은 신이 나서 선물을 트렁크 속에다 넣는다. 밴댕이젓 통도 하나 사든다. 순무는 그저 밴댕이 젖에 버무려야 제맛이 난다며 노인은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웃는다. 돈을 받아든 노인은 몇 번씩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충청도로 시집간 노이가 순무씨를 가져다가 거기에 뿌렸더니 순무가 나오지 않고 갓이 나오더라는 동료의 말을 듣고 신기하여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순무는 원래 기후와 습도에 민감한 식물, 생육 온도는 낮 기온 18도씨, 밤 기온 13도씨, 땅의 온도는 18도에서 23도씨, 뿌리가 굵게 들기 적당한 온도는
땅속 온도가 13에서 24도씨, 지온 24에서 29도씨, 가장 좋은 수분은 65에서 80%, 습도가 너무 높거나 건조하면 산소와 수분 부족으로 잘 자라지 못함, 재배 가능한 토양 산도는 pH 5.5에서 7.5도이니 산성 토양에 강한 식물, 이와 조건이 다르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살게 마련이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라도 산다. 아들이 죽었어도 살고 딸이 도망갔어도 산다. 있는 재산 다 없애고도 살고 빚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도 산다. 존재의 이유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산다. 순결해도 살고 그렇지 않아도 산다.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도 살고 거슬려서도 산다. 사랑해도 살고 미워해도 산다. 다리 밑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다. 들어갈 때는 물이 빠져나가 흉하던 바다가 다리의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힘차게 순무가 가득 든 차를 몬다. 차는 섬이면서 이미 섬이 아닌 고향을 빠르게 빠져나온다. 화자는 20년 만에 고향을 찾습니다. 다시 찾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신이 살았던 옛집도 가보고 어릴 적 친구도 만나 어제 만난 듯이 얘기도 나눕니다. 고향이란 느낌의 색깔은 멀리서 바라보면 그리움으로,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너무 잘 알아서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으로 기억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음식으로 기억할 때는 모든 것이 용서되기도 하는 곳이 고향이 아닐까 합니다. 순무와 밴댕이 젖을 사가지고 떠난 화자가 그의 아내를 포용했을지 궁금하네요. 우린 사랑해도 살지만 미워해도 살기 때문입니다.